아버님, 어디 계세요? 왜 문이 안 열려요? 거기 이제 너희 집 아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난 그만하시고 문 열어주세요. 장난이 아니야. 내가 그 집 팔았어. 여러분, 제가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후련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뚫린다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고 비슷한 처지의 분들께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겪은 정말 기막힌 일들에 대한 경험담이에요. 아마 들으시면서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마무리는 정말 시원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은 평범한 어느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짓밟는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이 이제는 시계보다 정확해졌어요. 오늘따라 허리가 좀 뻐근하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조심스럽게 허리를 펼쳐봅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서요. 부엌으로 가니 설거지통에 어젯밤 치킨 용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치킨을 뜯으며 웃고 떠들던 모습이 생각나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따뜻한 물에 세제를 풀어 하나씩 깨끗이 닦아냅니다. 기름때가 끈적해서 여러 번 문질러야 해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가 어젯밤에 돌린 빨래를 널어요. 아들 민수의 와이셔츠부터 며느리 지연이의 블라우스, 손자 준호의 교복까지 하나씩 털어서 정성스럽게 걸다 보니 허리가 좀 아파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깔끔한 옷을 입는 걸 보면 뿌듯해요. 7시가 되자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연이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가네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같은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와 밑반찬들을 꺼내어 상을 차립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정겹습니다. 민수가 세면을 하고 나와 아침상에 앉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라고 말은 하지만 어딘지 건성스러워요. 신문을 보며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조금 서운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겠죠. 준호가 급하게 밥을 먹고 학교 가겠다고 인사해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손자만큼은 정말 예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 먹고 나니 오후가 되었어요.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저녁 준비를 위해 일찍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와요. 현관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이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지연이가 말해요. 아버님, 그런데 빨래 넣을 때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구김이 너무 많이 가서 다시 다리는 게 힘들어요. 알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민수는 별말 없이 뉴스만 보며 밥을 먹어요. 준호도 급하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흘러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복잡합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뭔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겠죠. 방으로 들어가 누우니 허리가 더욱 뻐근해집니다. 자세를 바꿔봐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나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겠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참 좋긴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부족한 걸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어갑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서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죠.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나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아버님, 화장실 청소는 매일 하셔야 해요. 하루만 안 해도 냄새 나는 거 모르세요? 나는 매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방금 다 닦았는데라고 말했지만 지연이는 그런 표정을 짓더군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 말입니다. 변기 안쪽까지 깨끗이 하셔야 해요.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알았다. 더 꼼꼼히 할게라고 답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밥을 먹으며 말해요. 할아버지, 교복 다림질 좀 해주세요. 구김이 너무 심해요. 그래, 알았다. 오늘 다 해줄게라고 답하니 지연이가 끼어들어요. 아버님, 다림질할 때 온도 조절 잘하세요. 지난번에 민수 와이셔츠 다리 미자국 나더라고요. 그런 적 없는데라고 하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괜히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서요. 오후에 빨래를 널다가 허리가 또 아팠어요. 무거운 이불을 들어 올리려다가 삐끗한 거예요. 하며 주저앉았는데 마침 지연이가 베란다로 나오더군요. 아버님, 그러다 큰일 나요. 빨래는 빨래대로 쌓이고 안 하실 거면 차라리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죠. 지연이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다. 금방 할게라고 말하며 다시 허리를 펴고 빨래를 계속 널었어요. 하지만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되더군요. 저녁 때가 되어온 가족이 모였는데 지연이 친구가 놀러 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부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래도 집안일은 꼬박꼬박 하세요. 지연이가 김 부인에게 말하는데 뭔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김 부인이 대답해요. 아유, 부럽네요. 저희 시아버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또 말하더군요. 그래도 좀 답답한 게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세요. 빨래 넣을 때도 그 한 번 터는 걸 못해서 다시 다림질해야 하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민수는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텔레비전만 봤어요. 저녁 먹을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지연이가 반찬을 먹으면서 말해요. 빨래를 우리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아버님 거랑 같이 돌리지 마시고요. 지연이의 말이 계속 이어져요. 특히 속옷이랑 양말은 완전 따로 해야 해요. 알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으니 지연이와 민수가 부엌에서 나직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여보, 아버님 좀 답답하지 않아. 맨날 똑같은 실수 반복하시고.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뭘 또 잘못하셨다고 그래. 민수가 무심하게 답해요. 아니, 빨래 넣을 때마다 구김이 심하게 가서
내가 다시 다림질해야 하고 화장실 청소도 대충 하시고 뭐 하나 쓸모가 없어. 지연이의 불만이 계속 터져나와요. 그냥 좀 참아. 나이가 나이시잖아. 민수가 말하긴 하지만 별로 나서서 막으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가요? 매일 정성껏 하고 있는데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밤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지만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커져가요. 허리도 더 아파지는 것 같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허리 통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심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세탁기에서 젖은 이불을 꺼내려다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아야.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이 퍼져나가더군요. 그런데 마침 지연이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아버님.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니다. 괜찮다. 금방 할게라고 답하며 억지로 일어났는데 지연이의 표정이 차갑더군요. 아버님, 그러다 큰일 나요. 빨래는 빨래대로 쌓이고 안 하실 거면 차라리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죠. 뭔가 섬뜩했어요. 제가 다쳤는데도 걱정보다는 빨래 걱정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괜찮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다시 빨래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한 벌씩 넣을 때마다 아야야 소리가 나와서 입을 꽉 다물고 참았어요. 점심때쯤 되니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또 주저앉았는데 이번엔 한참 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점심 먹으러 왔다가 저를 보더군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허리가 좀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민수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여요. 지연이도 옆에서 거들어요. 아버님, 허리 고쳐도 나이 들면 또 아파요. 괜히 돈만 쓰고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내가 아픈데도 돈 걱정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너무 아프다. 한번 봐야겠다라고 말했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아픈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까지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허리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되었네요. 이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텐데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수술이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방치하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빨리 수술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술 얘기를 꺼냈는데 지연이가 펄쩍 뛰더군요.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그 나이에 수술을 받으면 회복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아니다. 의사가 꼭 해야 한다고 했다. 하반신 마비 올 수도 있다더라라고 말했는데 지연이가 펄쩍 뛰어요. 아버님, 병원에서는 돈 벌려고 다 수술하자고 해요. 속지 마세요. 물리치료만 받으시면 돼요. 민수도 끼어들어요. 아버지, 수술비가 얼마나 들지 아세요? 1,000만 원도 넘게 들어가요.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는데
지연이가 더 화를 내더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면 몇 달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군요. 내 건강 걱정이 아니라 집안일 걱정이었어요. 그런 걱정 말고 파출부라도 구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했더니 지연이가 더욱 날카롭게 말해요. 파출부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들어요. 아, 이제 알겠네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아플 때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불편해지는 걸 걱정하는 거군요. 나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아프면 그냥 참고 살라는 거냐? 지연이가 차갑게 대답해요. 그런 말씀 왜 하세요? 그냥 조금만 참으시라는 거잖아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아픈 거예요. 민수도 말해요.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갑자기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봐라. 나는 이 집에서 가정부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연이만 어색하게 웃으며 말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 당연히 서로 도와야죠. 당연하다고. 그럼 나는 언제 도움을 받는 거냐? 내가 아플 때는 누가 도와주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지연이가 말끝을 흐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샵샵.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반응은 싸늘했어요. 지연이가 말해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 어쩔 수 없죠. 대신 우리는 책임 못 져요.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냐? 내 돈으로 내가 수술 받는 데라고 답했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돌려버려요.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는데 간호사가 물어봐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아들이 직장 때문에 못 왔다. 혼자 왔다고 대답했더니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어요. 수술 동의서에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가족분이 안 오셨나요? 나중에 온다고 했다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아무도 올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직접 서명하고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연락할 분이라도 계세요? 아들 번호를 알려줬지만 정말 연락이 닿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주는데 저는 혼자였거든요. 마취 주사를 맞기 전에 간호사가 물어봐요. 가족분들 연락은 안 되나요? 바쁘다고,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중얼거리며 마취에 빠져들어갔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였어요. 목이 너무 말랐는데 물 한 모금 떠줄 사람이 없었어요. 간호사를 불러서 물을 얻어 마셨는데 그때 정말 서글펐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내가 물을 떠주고 아들이 베개를 받쳐주고 딸이 손을 잡아주더군요. 부러웠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민수가 잠깐 왔어요. 아버지, 수술 잘 끝나셨네요. 그렇게 말하고는 금방 가버렸습니다. 밤이 되니 더 외로웠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밤새 곁에 있어 주는데 저는 혼자 컴컴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회진 돌면서 물어봐요. 아드님은 언제 오세요? 보호자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요. 아까 왔다 갔다고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아프더군요. 그런데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가족이라면 이럴 때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눈물이 나왔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서글픈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중에 지연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가족 여행 언제 갈까요? 준호도 곧 중간고사 끝나고요. 민수가 대답해요. 그러게요. 작년에도 못 갔으니까 올해는 꼭 가야죠.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 좋죠. 준호도 좋아할 것 같아요. 지연이가 신이 나서 말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족 여행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저에게는 묻지 않더군요. 마치 저는 없는 사람처럼요. 언제 갈 생각이냐고 물어봤더니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해요. 아버지, 제주도 가면 많이 걸어야 하고 비행기도 타야 해요. 허리 아픈 상태에서는 무리예요. 지연이가 확 돌아서며 차갑게 말하더군요. 아버님은 저희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의 차가운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정말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도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내 말에 반박하지도 저를 감싸주지도 않더군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연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님은 저희 가족이 아니잖아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무급 노동자였구나. 집안이라는 기계였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사실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젊었을 때 제가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이죠. 그런데 저는 이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아니라 머슴처럼 말이에요.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틀 후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났어요.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빨리 팔고 싶네요. 급매로 내놓을게요. 급매도 좋으니 빠르게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장님. 요즘 매물 귀해서 급매면 일주일 안에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이제 진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니 정말로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이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주도에 간 사이 집 매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사장님, 매수자 나타났어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내일 당장도 가능해요. 매수자도 빨리 하기를 원하시네요. 좋습니다. 내일 바로 계약하죠. 이틀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등기 이전까지 일주일, 잔금 지급까지 2주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25년을 살았던 집을 이렇게 쉽게 팔아버리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매수자가 중년 부부였는데 집 상태가 좋다고 기뻐하더군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란다고 인사했어요. 계약 후 바로 이사할 곳을 알아봤어요. 강원도 속초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전세로 구하려다가 그냥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거든요. 집 정리도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모아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추억이 담긴 것들이 너무 많더군요. 아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사짐을 정리하다 보니 가져갈 것은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생활용품,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물건들 정도였죠.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기로 했어요. 이사 업체도 불렀어요. 작은 차 한 대면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짐이 이게 다예요? 너무 적네요. 이제 혼자 살 거라서요. 많이 필요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금방 끝나겠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매일 청소했던 화장실, 빨래 널었던 베란다, 밥 해줬던 부엌. 모든 곳에 제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오전에 이사 업체가 와서 짐을 실었어요. 정말 간단했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마지막으로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고 속초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과 함께 말이에요. 속초에 도착해서 새 집 열쇠를 받았을 때 정말 제 집이라는 실감이 났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바다가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짐을 풀고 간단히 정리를 마치니 저녁이 되었어요.